인도네시아가 또 한국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자원이라는 무기를 등에 업고 한국은 아무튼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에 38조 원을 청구하자마자 판도는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역갑질을 하다가 맞이한 충격적인 최후는 대체 무엇이었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4일 새벽, 저는 카라완 공단 외곽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단 하나도. 카라완 산업단지,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차로 2시간 거리,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대동맥이라 불리던 곳입니다. 한때 이 공단 진입로는 새벽 6시만 되면 납품 트럭과 출근 오토바이로 숨이 막혔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진동이 차 바닥까지 전해지고 어딘가에서는 용접 불꽃이 튀고 공장 스피커에서는 작업 지시 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지금은 핵전쟁이 한바탕 쓸고 지나간 것처럼 쩍하고 쪼개진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공단 정문 앞에는 인도네시아 육군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통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고 완전 무장한 병사들이 입구를 막은 채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보이는 LG현대 합작 공장 부지의 굴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로비 유리창 안으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결과였습니다. 저는 라흐마트입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BKPM의 부청장이었습니다. 였습니다라고 쓰는 건 지금 제가 관용차를 타고 사무실로 출근하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구치소 독방에서 이 글을 씁니다. 형광등 아래 누런 진술 용지가 쌓여 있고 그 옆에 낡고 노란 안전모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헬멧 안쪽 라벨에 흰 글씨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LG현대 카라완 공장 준공 기념 2023년. 이 헬멧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게 왜 제 심장을 조각내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60일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설명하려면 아리프 수탄토 에너지광물부 장관을 처음 만난 건 2025년 5월 초였습니다. 그의 장관실은 자카르타 도심 고층 건물 29층에 있었는데 통유리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자카르타 시가지는 맑은 날에도 스모그로 뿌였습니다. 그런 뿌연 하늘 아래서 그는 테이블 위에 광석 하나를 탁하고 올려놓았습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색이 칙칙한 회색빛, 손바닥보다 약간 큰 크기의 니켈 원광이었습니다. 라흐마트, 이게 지금 파운드당 얼마인지 알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장가로 7달러 안팎이죠. 맞아, 7달러야. 그런데 이걸 배터리 양극재로 가공하면 파운드당 70달러가 넘어. 딱 10배가 되는 거야. 10배. 아리프 장관은 손가락으로 숫자 10을 허공에 그리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뭘 한 거야? 세계 1위 니켈 매장국이 그 비싼 걸 돌덩어리 상태로 팔아온 거잖아. 그동안 누가 그 10배의 차익을 다 챙겼어. 한국이지. 걔네가 이걸 가공해서 10배의 차익을 챙겨 먹고 있던 거잖아. LG가 챙기고 현대가 챙기고 우리 땅 위에서 우리 자원으로.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구조에 오랫동안 불만이 있었으니까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니켈 매장량의 약 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보다 니켈을 많이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니켈이 배터리가 되려면 반드시 가공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니켈 원광을 황산니켈로 전환하는 습식 재련, 거기에 코발트와 망간을 정밀한 비율로 혼합해 양극재를 만드는 공정, 그리고 그 양극재가 실제로 배터리 셀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이 세 단계 모두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인도네시아는 그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자동차는 2021년 양해각서를 맺고 2023년 카라완 공단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약 1조 원.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금 감면과 토지 사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유치한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 공장이 가동되면서 카라완 일대에는 협력 업체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왔고 인도네시아 현지 부품 공급업체들이 납품 계약을 따냈고 직간접 고용 인원만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카라완이라는 도시 자체가
이 한국 공장 하나 덕분에 활기를 띠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경제를 살린 것과 다름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자 이젠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였죠. 아리프 장관이 테이블 위에 꺼낸 서류 뭉치에는 3가지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는 배터리 로열티 소급 청구였습니다. LG와 현대가 합작 공장에서 2년간 인도네시아 니켈을 사용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소급 적용 로열티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년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4조 루피아, 한화로 3,5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둘째는 니켈 원광 강제 매입과 조정이었습니다. 기존 장기 공급 계약을 무효화하고 새 단가로 재협상하겠다는 것인데 그 새 단가가 기존 대비 350% 인상된 수치였습니다. 셋째가 핵심이었습니다. BMS, 즉 배터리 관리 시스템 알고리즘의 기술 이전 강요. LG가 수년간 독자 개발한 배터리, 셀 충방전 제어 소프트웨어를 인도네시아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 공개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솔직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상주의자의 흥분이었습니다. 우리 자원으로 만들어진 이익을 되찾아오는 것, 자원 주권을 진짜로 행사하는 것, 그게 우리의 권리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흥분이 가장 무서운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그 서류가 의미하는 바를 냉정하게 다시 봤어야 했습니다. LG와 현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먼저 요청해서 들어온 기업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을 때 우리 땅에 와서 공장 지어달라고 손 내밀어 유치한 파트너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제시한 조건, 즉 세금 감면과 토지, 사용권 제공을 그대로 믿고 수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은 기업입니다. 그 공장 덕분에 카라왕 지역에 일자리가 생겼고 협력 업체들이 먹고 살았고 인도네시아 니켈이 그냥 원광 상태로 팔리는 것보다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와서 계약을 뒤집겠다고 했습니다. 합의한 가격을 3배 이상 올리겠다고 했고 그들이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은 사람한테 밥그릇을 빼앗고 숟가락 제조 비법도 내놓으라고 하는 꼴이었습니다. 이걸 자원주권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은 그냥 강도짓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리프 장관이 정당한 자원 민족주의라고 말할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것이 역사적 불평등을 바로잡는 용감한 결단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때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자원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은행 컨설턴트까지 거친 저 자신을 꽤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은근한 경멸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원에 있을 때 동아시아 경제 발전을 다루는 세미나에서 한국의 압축 성장 모델을 배웠는데 당시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나라가 반도체 몇 개 팔아서 살아남은 거.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 때문에 반강제로 시장을 열어준 구조 안에서 운 좋게 자리 잡은 거. 그게 뭐 대단한 모델이냐고. 진짜 자원 강국인 인도네시아 앞에서 기술력 하나만 가진 나라가 얼마나 버티겠냐는 오만함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함이 얼마나 멍청한 착각이었는지를 저는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참 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균열은 카라왕 공장을 직접 방문했을 때 왔습니다. 저는 박성민 부사장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인도네시아 법인장. 회의 자리에 나타난 그는 제가 예상했던 대기업 임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반듯하게 정리된 회의실, 브랜드 없는 단순한 셔츠, 악수는 짧고 단단하고 인사치레 없이 바로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묶음 하나와 지워진 흔적이 가득한 화이트보드 마커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짧은 동선에서 뭔가가 달랐습니다. 카라왕 공단에는 수십 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제가 지나친 다른 공장 구역들은 하나같이 컨테이너, 야적이 엉망이고 진입로 아스팔트가 패여 있었습니다. 담벼락 페인트는 색이 바랬고 흡연하며 담소 나누는 작업자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 공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죠. 그런데 LG현대 합작 공장구역에 들어서는 순간 소음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무질서한 소음이 아니라 정확한 리듬을 가진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선명하고
출입구 앞 하단에 잡초가 없었습니다. 작업자들의 동선에 낭비가 없었습니다. 방문 개경 통로와 작업 통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안전 표지판이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 두 언어로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외국 손님이 온다니까 쉬워하는 거겠지. 돈 들인 거칠해. 저는 아리프 장관의 3가지 요구를 담은 공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서류를 훑어보는 동안 저는 그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당혹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테이블 한켠에 있던 작은 원석을 집어 들었습니다. 니켈 원광이었습니다. 거칠고 칙칙한 회색빛 돌덩어리를 그는 손 위에 올려두더니 저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라흐마트 부청장님, 이걸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니켈로 만들죠. 박성민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니켈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알고리즘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게 아무나 만들 수 있었다면 니켈 자원이 많은 국가들은 다 인도네시아처럼 발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건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술 자랑이거나 아니면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수사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리즘이 없으면 배터리를 못 만든다고? 그냥 기계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안일함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리프 장관에게 낙관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쪽도 협상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격하게 저항하지 않은 것이 좋은 신호 같다고.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다가 제 시선이 한쪽에 놓인 물건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낡은 노란 안전모였습니다. 헬멧 안쪽 라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글씨가 약간 발해 있었습니다. LG연대 카라완 공장 준공 기념 2023점. 저는 그것을 서랍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말이죠.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BKPM은 최후 통첩 공문을 정식 발송했고 LG연대 합작 법인은 사흘째 공식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리프 장관은 그것을 좋은 신호로 읽었습니다. 버티는 척하는 거야. 우리 땅에 공장을 박아놨는데 어딜 가겠어. 곧 무릎 꿇게 되겠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서늘했지만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저는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카라완 공단의 LG연대 공장 구역만이 그즈음 들어 기이할 정도로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공장들은 여전히 납품 트럭이 드나들고 작업 지시 방송이 울렸지만 그 구역만은 마치 물이 빠진 항구처럼 차분했습니다. 협력사 차량이 줄어들고 구역 내 이동 인원이 눈에 띄게 적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압박을 받아서 숨을 죽이고 있구나. 이제 한국도 자원 강국 인도네시아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을 거야. 그래서 슬슬 항복 준비를 하는 거겠지. 결국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거야. 그 조용함이 포기의 신호가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린 자의 정돈된 침묵이었다는 것을 저는 한참 후에야 이해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박성민이 왜 한 번도 언성을 높이지 않았는지 몰랐습니다. 그가 이미 60일 뒤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산의 끝에 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LG연대 합작 법인으로부터 공식 답변은 없었습니다. 단 한 줄도.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이메일 수신함을 열었고 매일 밤 퇴근하기 전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신 확인 기록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읽었습니다. 읽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보 같게도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여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아리프 장관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침묵을 굉장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장관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봐봐, 내 말이 맞잖아. 저놈들 당황한 거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거라고. 도간에 든 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 처음엔 미친 듯이 날뛰다가 나중엔 조용해져. 지금이 딱 그 단계야. 아리프 장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후 한 가지 카드를 더 꺼냈습니다. 니켈 원광 수출 금지령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부터 니켈 원광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조항의 단속을 강화하면서
LG현대 합작 공장에 공급되는 원광 물량의 통관 심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 니켈 없이는 공장 자체를 돌릴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원자재 없이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겠어. 배를 굶기면 결국 무릎을 꿇는 거야. 장관은 그렇게 말하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전략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그즈음 BKPM 데이터 분석팀의 CT 누라인이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CT는 28살의 젊은 분석관이었는데 반둥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BKPM에 들어온 인재였습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편인데 그날은 뭔가 얼굴빛이 달랐습니다. 부청장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 화면을 펼쳐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카라왕 LG현대 합작 공장의 생산 보고서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부터 주간 단위 생산 실적 데이터를 제출받는데 CT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이상한 수치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불량률을 보십시오. 숫자가 보였습니다. 0.000%. 이게 3주째 같은 수치예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꼼꼼한 한국 기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아? 품질 관리를 잘하는 거 아닌가? CT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부청장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배터리 양산 공정에서 불량률 0.000%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아무리 정밀한 라인이라도 온도 편차, 습도 변화, 소재 로트 차이 때문에 반드시 불량이 발생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생산 라인도 0.01% 이하를 유지하면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3주째 단 한 개의 불량도 없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이건 공장이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공장이 실제로 생산을 하고 있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원자재 투입 데이터는, 투입량 수치는 정상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거예요. 투입량은 유지되는데 불량률이 0이라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출하량도 정상처럼 보이는데 실제 물류, 트럭 입출입 로그를 보면 2주 전부터 출입 빈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한국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크나큰 실수를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가 머릿속에서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걸림을 저는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야. 한국은 절대로 인도네시아를 거스를 수 없어.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자원을 공급받겠어. 일단 계속 모니터링해. 다음 주 수치도 같으면 다시 보고해줘. 그 한마디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CT는 이미 답을 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 답이 불편해서 외면했던 겁니다. 그 무렵 저는 따로 조사를 하나 진행했습니다. 공문 답변이 계속 없으니 상대를 좀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인터넷과 국제 배터리 산업 보고서를 뒤지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상대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곳인지를 숫자로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2022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면서 공모 시가총액 70조 원으로 역대 국내 최대 IPO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약 13%, 세계 2위였습니다. 공급 고객사 명단에는 GM,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혼다, 현대차가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에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었고 연구개발 인력만 수천 명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더 설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2024년 글로벌 판매 대수 730만 대, 세계 3위 자동차 그룹, 전기차 아이오닉 시리즈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동급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었고 기아를 포함한 그룹 전체 영업이익은 15조 원을 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제가 상대하는 곳이 그냥 큰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콜롬비아 대학원 시절부터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 대한 일종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까지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67달러였고, 당시 인도네시아는 그보다 높았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시작한 나라였고, 저는 그 이미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포항제철을 세우고, 현대조선소를 짓고,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는 무얼 하고 있었냐고요? 원유를 팔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일본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는 디램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LG와 삼성이 LCD 패널 시장을 장악했고, 2010년대에는 배터리 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2025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고, 인도네시아는 약 4,800달러입니다. 70년 전에는 비슷하거나 인도네시아가 조금 앞서 있던 두 나라의 격차가 7배 이상으로 벌어진 겁니다. 이게 그냥 운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의 지원, 지리적 이점, 냉전의 수혜, 그런 외부 요인들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숫자 앞에서 변명은 공허했습니다. 배터리 분야만 봐도 그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배터리 관련 특허 건수는 2024년 기준 누적 4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중 BMS, 즉 배터리 관리 시스템 관련 핵심 특허만 수천 건이었습니다. 배터리 셀 하나를 만드는 데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이라는 4가지 핵심 소재가 필요한데, LG는 이 4가지 모두에 대한 독자적인 소재 기술과 공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니켈이 있었습니다. 원광 상태의 니켈, 단 하나만 말이죠. 저는 그 조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뭔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을 저는 애써 지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박성민이 직접 BKPM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사전 약속도 없이, 비서를 통한 통보도 없이 그냥 접수처에 나타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면담실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보좌 직원도 법무팀 직원도 없이 서류 봉투 하나와 태블릿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자리에 앉더니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공문은 잘 받았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흘 동안 답변이 없었죠? 답변할 내용이 없어서요.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요구사항 3가지를 검토했는데 셋 다 수락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러 직접 왔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수락할 수 없다고요? 이건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요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요구를 집행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예상했다는 뜻의 끄덕임이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저희 법무팀이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차후의 문제고요. 그가 태블릿을 열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부청장님, 이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면에는 EU 배터리 규정 문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EU 배터리 규제 2023 그중에서도 2027년 시행 예정인 탄소 발자국 공시, 의무화 조항과 공급망 실사 조항이 하이라이트되어 있었습니다. 2027년부터 유럽 시장에 판매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전 공정에 걸친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인증의 기준점이 되는 게 배터리 제조사의 공정 데이터예요. 저희 LG에너지솔루션의 인증번호는 저희 고유 자산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독자적으로 배터리를 만들어도 이 인증번호 없이는 유럽에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준으로도 한국 기업과의 공급망 연계가 없으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로열티 소급 청구 문제는 저희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들어와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시한 조건 아래 운영해온 공장에 대한 소급 적용입니다. 이건 국제투자협정 위반입니다. 니켈 강제 가격 조정은 기존 장기 공급 계약의 일방적 파기고요. BMS 알고리즘 기술 이전은 부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건 저희 회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걸 공개하라는 건 회사의 미래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명백한 월권행위죠. 그 어떤 국가도
심지어 북한조차도 이런 수준의 요구는 안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지 않았습니다. 낮고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계산기가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꺼낸 논거들이 하나하나 제 머릿속 반박 논리를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법적 검토는 저희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원주권에 관한 헌법 조항과 2009년 광업법 개정안은 이런 경우에도 정부의 개입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청장님, 저는 법 조항 논쟁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는 태블릿을 닫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없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더니 말했습니다. 니켈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알고리즘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는 아무리 자원을 많이 가졌더라도 절대로 써먹을 수 없습니다. 전에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수사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들으니 달랐습니다. 그 말이 비유가 아니라 사실의 진술이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배터리는 셀 하나하나의 충방전 특성이 미묘하게 다르고 수백 개의 셀이 묶인 팩 단위에서 각각의 셀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없이는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과충전이 일어나거나 특정 셀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최악의 경우 화재가 납니다. LG의 BMS는 그 수천 가지 변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제어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LG의 서버에, LG의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아리프 장관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라흐마트, 어제 그 자 뭐라고 했어?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고? 잘 됐다. 우리도 할 말은 다 한 거야. 이제 집행 단계야. 이제 인도네시아가 그 10배의 차익을 얻게 되는 거야. 그는 공장 자산 압류 집행을 위한 최후 통첩 복문에 제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48시간 안에 3가지 요구를 수락하지 않으면 카라완 공장의 생산 설비 전체에 대한 압류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LG와 현대가 2년간 쌓아온 설비, 자산, 총 장부 가치 약 38조 원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접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문 앞에서 펜을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해온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LG와 현대는 카라완 공장을 지으면서 현지 인력 채용을 우선했습니다. 관리직과 기술직을 포함해 직접 고용만 수천 명이었고 협력사 포함 간접 고용은 몇 배가 더 됐습니다. 공장 건설 당시에는 현지 건설 인력을 대거 투입했고 현장 안전 기준을 한국 국내 수준으로 적용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일부는 한국 오창 본사 연수도 보냈습니다. 공장 인근 지역사회에는 학교 시설 지원과 의료 지원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손 내밀어 유치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믿고 왔고 약속대로 행동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지키면서 2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약속을 뒤집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장관의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라흐마트, 지금 뭐해? 서명 안 해? 저는 펜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공문에 서명했습니다. 그렇게 서명을 마친 다음 날 아침, 시티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의 얼굴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는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겁먹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펼쳐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네트워크 패킷 분석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시티는 전날 밤 내내 카라완 공장과 LG 본사 서버 사이의 데이터 통신 흐름을 분석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공장 운영 데이터를 일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시티는 그 권한의 가장 끄트머리까지 파고들어 뭔가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부청장님, 이걸 보십시오. 그녀가 가리킨 그래프는 LG 오창 본사 서버에서 카라완 공장 제어 시스템으로 전송된 생산 명령 패킷의 수량이었습니다. 21일 전까지는 하루 수만 건의 패킷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로봇팔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신호, 공정, 온도를 조절하는 명령, 각 공정 단계의 타이밍을 맞추는 지시들이 실시간으로 전송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1일 전을 기점으로 그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일 전부터 지금까지 실제 생산 명령 패킷 수는 정확히 0이었습니다. 공장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CCTV에도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움직임은 한국 서버에서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장된 모션 루프를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만들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있지만 생산을 하고 있지 않다.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건 실제 공정이 아니라 녹화된 동작을 재생하는 것과 같다. 그럼 지금까지 출하된 배터리는 재고입니다. CT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배터리가 출하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3주 전에 이미 생산해둔 완제품 재고를 순차적으로 내보낸 거예요. 실제 생산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니켈 공급을 끊으면 공장이 멈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자재 없이는 배터리를 못 만든다고.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수출 금지령을 강화하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생산을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굶기겠다고 칼을 빼든 순간 그들은 이미 밥상을 접고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빈집에 압류 딱지를 붙이려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LG현대 합작 법인의 공식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BKPM 직원들과 함께 회의실 TV를 통해 그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박성민 부사장이 카라완 공장 앞에 마련된 단상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가득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저희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이 발송한 최후 통첩, 공문의 3가지 요구를 수락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저희는 오늘부로 인도네시아 카라완 공장의 사업 철수를 결정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를 상대로 ICC 국제상사중재원에 국제투자 분쟁을 제기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시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민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니켈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알고리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2번째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을 협박으로 읽었습니다. 3번째,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비로소 그것이 협박도 비유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동시에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법인도 별도 성명을 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 전기차 생산 물량 전량을 인도 푸네 공장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타밀나두주에도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이 빠진 자리는 인도가 채우면 됐습니다. 그들에게 인도네시아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리프 장관은 성명 발표 직후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라흐마트, 저놈들 결국 블러핑이었어. 겁주려고 그러는 거야. 공장 압류 집행 준비해. 저 기계들 우리가 접수하면 끝이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관은 아직도 그 38조 원짜리 설비를 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비를 우리가 접수하면 우리가 기술을 갖게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치명적인 착각인지가 드러나는 데는 정확히 24시간이 걸렸습니다. 72시간 카운트다운 기준으로 24시간이 남은 그날 밤, 카라완 공장 전역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CT가 모니터링하던 공장 내부 네트워크에서 한국 오창 본사, 서버와 카라완 공장 제어 시스템 사이의 연결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LG 본사에서 디지털 트윈 연결 차단 명령을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물리적 공장의 모든 설비와 공정을 디지털 데이터로 복제한 가상의 거울입니다. 카라완 공장의 로봇팔 하나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은 동시에 한국 서버의 가상 공간에서도 복제되어 실시간으로 공정 최적화 명령이 피드백됐습니다.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냉각 사이클을 조정하고 특정 셀의 충전 속도가 규격을 벗어나면 즉시 보정 명령을 내리는 구조였습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공장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그냥 금속 덩어리의 집합이 됩니다. CT가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부청장님, 연결이 끊겼습니다. 지금 공장 제어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그녀가 보여준 화면에는 영어로 한 줄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로컬 권한 없음.
이 공장에 대한 어떤 명령도 현장에서는 실행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72시간이 종료된 다음 날 새벽, 저는 인도네시아 육군 압류 집행반과 함께 카라왕 공장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앞섰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로봇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다만 그 멈춤의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기계가 전원이 나가면 그 자리에서 갑자기 툭 멈춥니다. 그런데 이 로봇들은 달랐습니다. 마치 스스로 작동을 완료하고 원위치로 돌아온 것처럼 팔이 완전히 펴지지도 꺾이지도 않은 중립 자세로 정지해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에 올려진 제품 하나 없이 깨끗하게 비워진 채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손님이 오기 전에 집 안을 정리해두고 나간 사람처럼 공장이 정돈된 상태로 비어 있었습니다. 서버실로 갔습니다. 서버렉이 줄지어 있었는데 전원 표시등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렉 안에는 서버가 꽂혀 있었지만 전부 비어있는 하드웨어 케이스였습니다. 내부 저장 장치는 전부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빠진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박성민이 처음 저를 만나던 날부터 이미 준비가 시작됐겠지 싶었습니다. 현지 기술 책임자 한 명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허공에 떠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생산 라인을 걸으며 그 말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38조 원짜리 설비, 그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로봇팔도 있고 컨베이어도 있고 배터리 조립 라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배터리로 만드는 알고리즘, 공정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각 장비가 서로 통신하는 프로토콜, 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기계만 있고 언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말을 못하는 육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뒤부터 진짜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이 정도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LG와 현대가 카라왕에서 빠지더라도 인도네시아 경제 전체가 흔들리진 않을 거라고. 그 착각은 사흘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자카르타 증권거래소의 주요 지수인 IDX 컴포짓이 이틀 만에 9.3% 급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LG와 현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외국 기업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기술 이전을 강요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투자 파트너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루피아 환율은 달러 대비 5일 만에 8% 이상 하락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생필품 가격이 뛰기 시작했고 카라왕 일대 협력 업체들에서 연쇄 가동 중단이 이어졌습니다. LG현대 공장에 납품을 하던 인도네시아 현지 부품 업체들은 하루아침에 거래처를 잃었습니다. 카라왕 공단 인근 지역의 직간접 고용 인원 약 4만 3천 명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는 노동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공장 하나가 아니라 공단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급망 인증 없이 생산된 인도네시아산 배터리 소재는 EU 배터리 규정 2027 조항에 따라 역내 판매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수출의 최대 수요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었습니다. 그 시장의 핵심 두 축은 유럽과 미국입니다. 유럽은 2027년부터 LG 같은 인증된 제조사의 공급망을 통하지 않으면 배터리 소재 반입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IRA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 기업과 연계되지 않은 공급망을 제외합니다.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가 자체적으로 니켈을 가공해서 배터리 소재를 만들어도 그걸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유럽과 미국에 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계 1위 니켈 매장국이 니켈이 남아돌지만 팔 곳이 없는 나라가 되는 역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특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산업 생태계 안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자체였습니다. 배터리 분야만 봐도 그랬습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3사, 즉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합산 점유율은 약 34%였습니다.
유럽과 미국 시장만 따로 떼어보면 한국 3사의 영향력은 훨씬 커지죠. 현대기아 그룹은 2024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세계 3위였고 배터리와 완성차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사는 유럽과 미국에서 각종 규제와 관세 장벽에 막혀 있었습니다. 결국 서방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배터리 공급망의 중심은 한국이었습니다. 반도체로 넘어가면 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OLED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전 세계 고부가 가치 선박의 절반 이상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그 분야의 표준과 기준을 설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무서운 건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이 구축해온 생태계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5년 이상 축적한 배터리 공정 노하우는 특허 서류로 복사해도 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정 하나하나에 녹아든 숙련 인력의 감각, 수천 번의 시행착오로 최적화된 파라미터, 각 소재 공급사와 쌓아온 신뢰 관계까지 포함된 것이 기술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그 알고리즘 파일을 어떻게든 손에 넣는다 해도 그것을 실제로 돌릴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과 공급망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레시피를 훔쳐도 요리사가 없으면 요리가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BKPM 사무실 창밖으로 자카르타 시가지를 내려다보며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TV 채널 하나가 자동으로 전환됐습니다.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캐나다 퀘벡 주총리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북미 메가팩토리 착공식 현장이었습니다. 퀘벡의 맑은 하늘 아래 박성민 부사장이 퀘벡 주총리 옆에 나란히 서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퀘벡 주총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캐나다 퀘벡은 기업이 맺은 약속을 정부가 지켜주는 땅임을 약속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짧은 문장이었는데 저는 그 안에 담긴 메시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 문장은 인도네시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짓이 전 세계에 어떻게 읽혔는지를 그 한 문장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TV를 끄지 못하고 그 장면을 끝까지 봤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밤하늘은 스모그로 뿌옇고 퀘벡의 하늘은 파랗게 맑았습니다. 저는 그 대비가 우연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압류 집행반이 텅 빈 공장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38조 원짜리 설비가 지금 고철이 됐다는 사실을 장관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니켈이 산처럼 쌓여 있지만 팔 곳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장은 있는데 공장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을. 장관은 보고를 받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제가 진작에 강경하게 나가지 않은 탓이라고. 저는 그 고함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틀렸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결말을 데이터로 읽고 있었으면서도 권력의 논리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건 장관의 잘못이기도 했지만 제 잘못이기도 했습니다. 장관은 제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틀린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너무 늦게 옳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리프 장관이 사퇴 성명을 발표한 것은 LG현대 합작 공장이 공식 철수를 선언한 지 열흘 뒤였습니다. 성명서는 짧았습니다. 단 3문단. 그중 가장 긴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부 실무진의 과도하고 독단적인 집행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인은 해당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저는 그 문장을 BKPM 사무실 TV 화면으로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글자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배신으로 보였고, 2번째엔 예상했던 결말로 보였고, 3번째엔 그냥 이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보였습니다. 실무진. 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3가지 요구를 설계한 것도, 최후 통첩 공문에 서명한 것도 전부 장관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항상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과실이 생기면 아래로 흘러내리고 성과가 생기면 위로 빨려 올라갑니다. 저는 그것을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 이름이 그 흐름의 바닥에 놓이는 순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KPK 국가반부패위원회 소환 통보가 도착한 것은 장관 사퇴 성명이 나온 이틀 뒤였습니다. 그날 오전 BKPM 청사 앞에 검찰 차량이 섰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 차를 봤습니다. 검은 차량이 주차되고 정장 차림의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저는 서랍을 여러 개인 물품을 챙겼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년 공직 생활의 흔적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인도네시아 바깥의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담당 국선 변호인이 면회를 올 때마다 바깥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소식들은 들을 때마다 저를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LG연대 합작법인이 철수를 선언한 직후 카라완 공단에 입주해 있던 한국계 부품 협력업체 43곳이 연달아 가동을 멈췄습니다. 거래처가 없어진 겁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직간접 실업위기 인원을 37만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카라왕시의 식당, 숙박업소, 소매점들도 연쇄적으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공단 주변 상권도 같이 멈춥니다. 공단 도시란 원래 그런 구조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중국의 CATL에 접촉했습니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에게 기술 이전과 공장 투자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CATL의 답변은 의외로 빨리 왔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외신을 통해 흘러나온 CATL 내부 검토 의견은 냉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시장으로 평가된다.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중국 기업조차도 인도네시아를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니켈 세계 1위 강국이 배터리도 못 만들고 한국에게도 버림받고 중국에게도 거절당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황금 거위배를 가른 결과치고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바깥 세상에서는 정반대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 철수를 선언하자마자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변호인이 전해준 외신 기사 모음을 읽으면서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로코는 카사블랑카 인근 특별경제구역의 LG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15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와 부지, 무상 제공을 제안했습니다. 인도 타밀나두 주정부는 기존 현대차 공장 인근 부지 50만 평을 99년 임차 조건으로 내걸었고 전력 공급 비용의 40%를 주 정부가 보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배터리 공장 건설 비용의 3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향후 10년간 전기, 요금 동결을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LG에너지솔루션의 브로츠와프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추가 투자 유치를 위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신설과 물류 인프라 지원 패키지를 통째로 내걸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세계 각국이 한국 기업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 자원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15년 세금 면제, 99년 토지 임차, 건설비 30% 보조. 이런 조건들은 아무 기업한테나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기업, 그 기업이 오는 것만으로도 주변 산업 생태계 전체가 살아나는 기업에게만 제시하는 조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기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땅 위에 우리가 유치해서 데려온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업한테 로열티를 뜯어내고 기술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다가 스스로 내쫓았습니다. 전 세계가 모셔가려고 줄을 서는 기업을 우리 손으로 밀어낸 겁니다. 그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디스와 S&P는 인도네시아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규모는 사태 발생 분기 대비 다음 분기에 31% 감소했습니다. 국제무역금융기관들이 인도네시아 수출 기업에 대한 신용장 한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배터리 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외국 기업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어떤 산업 분야든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려는 기업들이 멈칫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신뢰를 잃은 나라를 외면할 때 전 세계도 같이 외면합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뒤늦게 한국 측에 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3가지 요구를 모두 철회하고 원래 계약 조건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고 변호인이 전해줬습니다.
일부 언론에는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해 LG 본사와 현대차 본사의 접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짧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식 채널을 통해 한 줄짜리 입장을 냈습니다. 저희는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을 결정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추가 논의 계획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의 접촉 시도 자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약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너그럽고 따뜻한 나라입니다. ODA, 즉 공적개발원조 규모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약 35억 달러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세계 10위권 원조 공여국이 된 겁니다. 아프리카 농촌 지역에 정수시설을 세우고 동남아 오지의 직업훈련원을 짓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한국 기술자들의 이야기는 한국 뉴스에서 매년 빠지지 않습니다. 한국 해외봉사단 코이카의 파견 인원은 매년 수천 명에 달합니다. 한국 전쟁으로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됐던 나라, 유엔의 원조로 버텼던 나라가 이제는 그 원조를 세계 곳곳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이 한번 뒤통수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역사가 증명해줍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일본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세 가지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일본은 이것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은 3년 만에 해당 소재들의 국산화율을 급격히 높였고 오히려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은 한국이라는 안정적인 대형 고객을 잃었고 일부는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베트남도 그렇죠. 베트남도 한국 공장을 인질로 한국에 역갑질을 시도했다가 그대로 한국에 버림받으며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 쳐버렸거든요. 그때 베트남은 한국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며불며 빌었지만 한국은 절대로 그들을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뒤통수를 친 상대에겐 국물도 없다는 게 한국의 뜻이었죠. 모든 역사를 통틀어봐도 한국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빌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배고팠던 시절을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1950년대 한국의 칼로리 섭취량은 기하 수준이었고 1960년대까지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일상 어휘였습니다. 그 굶주림을 기억하기 때문에 약자에게 베풀 줄 알고 그 굶주림을 딛고 일어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베풀 줄 알지만 호구가 되지 않는 나라. 따뜻하지만 무르지 않은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나라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수감된 지 11번째 날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면회실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왔습니다. 제 딸 아이샤였습니다. 19살, 반둥대학교 1학년. 제가 연행된 이후 처음 오는 면회였습니다. 아이는 면회 신청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을 텐데 어떻게든 알아내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샤는 검정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긴 소매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저는 두꺼운 유리 너머로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처음엔 잘 안 보였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자.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노란 안전모였습니다. 저번에 제 책상 서랍에 밀어 넣었던 그것이었습니다. 낡고 표면이 긁혀있는 노란 헬멧. 아이샤는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 들고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이샤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할아버지 유품 서랍에서 찾았어. 왜 이게 아빠 사무실에 있었어? 저는 잠시 대답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잖아. 2022년이었나? 그때 발등 골절상 입으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카라완 공장 건설 현장에서 비계 작업을 하다가 중량물에 발등을 다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고령이라 회복이 더뎌서 한 달 넘게 병원에 계셨다는 것을 아이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한국 현장 소장이 직접 병원에 찾아왔대. 할아버지가 인도네시아 하청업체 소속이었는데도 원청 현장 소장이 직접 병원비 전액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줬다고.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요. 퇴원할 때 이 헬멧을 기념품이라고 줬대. 한국 회사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믿을 수 있다고. 할아버지가 그 말 자주 하셨잖아요. 기억해요, 아빠. 저는 수화기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BKPM 들어갈 때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 해주시면서 한국 회사처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인도네시아에 더 많이 데려오는 일을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요? 기억났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아버지가 입원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 그 낡은 헬멧을 들고 저에게 말씀하시던 장면이, 그 헬멧 안쪽 라벨을 손가락으로 짚으시며 이 나라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던 목소리가, 저는 그 기억을 가슴속에 품고 BKPM에 들어갔습니다. 외국 투자 기업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신뢰를 쌓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런데 저는 그 신뢰를 직접 부수는 사람이 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샤의 눈이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선을 내리깔자 아이샤가 들고 있는 헬멧이 보였습니다. 표면이 긁히고 라벨이 바랜 그 노란 헬멧이, 아버지가 그 헬멧을 봤던 날 병원 침대에서 얼마나 든든한 표정을 지으셨을지가 그려졌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그 말 한마디를 신뢰의 증거로 삼아 20년을 일했던 아버지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독방으로 돌아와 진술 용지를 폈습니다. 변호인이 준비해 온 것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며칠째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변명을 쓰자니 비겁하고 사실을 쓰자니 너무 늦은 고백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썼습니다. 저는 자원 주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권은 자원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원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소유하는 데 있었고, 그 기술을 가진 파트너와의 신뢰를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부상당한 하청 직원에게 조건 없이 병원비를 내주는 한국 현장 소장을 보면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뢰가 자원보다 비싸다는 것을. 저만 몰랐습니다. 박사 학위가 있고 세계은행을 거쳤고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자원경제학을 공부했는데 정작 아버지가 헬멧 하나로 알았던 것을 나는 나라 하나를 걸고도 몰랐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박성민 부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리고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그가 했던 말, 3번 다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니켈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알고리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사실이었고 동시에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였습니다. 자원이 아니라 기술이 세상을 움직이고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기술을 가능하게 한다는 2026년 봄이 됐습니다. 변호인이 바깥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카라완 공단의 LG연대 합작 공장 부지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산 설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로 녹이 슬기 시작했다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 설비를 국유화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비를 작동시킬 소프트웨어도 공정을 이해하는 인력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니켈은 여전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광산에서 캐낸 니켈이 항구 야적장에 원광 상태로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팔 곳이 없었습니다. EU 시장은 LG 인증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고 미국 시장도 IRA 보조금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자체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니켈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캐나다 퀘벡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 북미 1호 배터리가 생산 라인을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기념 행사를 열었고 박성민 부사장이 단상에 서서 짧게 발언했다고 했습니다. 퀘벡 니켈과 한국 기술의 만남이라고. 그 만남이 가능했던 것은 퀘벡이 한국을 믿었고 한국이 퀘벡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독방 창문 너머로 카라완 공단 방향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굴뚝들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없었습니다. 봄이 와도 그 굴뚝들은 차가웠습니다. 아이샤가 두고 간 노란 안전모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헬멧 안쪽 라벨이 보였습니다. LG연대 카라완 공장 준공기념 2023. 아버지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서도 그 라벨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셨다는 헬멧이. 저는 그 헬멧을 집어들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루는 기술이고 그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신뢰입니다.
아버지는 헬멧 하나로 그걸 알았는데 나는 나라 하나를 걸고도 몰랐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